여러분, 살다 보면 착하게만 살아서는 해결되지 않는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서 갑자기 굶주린 늑대떼를 만난 사냥꾼처럼 말입니다. 사냥꾼은 살아남기 위해 사냥개들을 풀어야 했습니다. 처절한 싸움 끝에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피투성이가 된 사냥개들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지 못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필요한 행동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피 묻은 송곳니를 아름답다고 칭송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출근하자마자 우리는 경쟁의 한복판에 들어갑니다. 회의에서는 상대 기획안의 허점을 찾아야 하고 예산을 지키기 위해 다른 부서와 팽팽하게 맞서야 하며 때로는 누군가를 평가하고 냉정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이 말은 꼭 해야 하는데 괜히 마음이 불편하네 하는 순간 말입니다. 현실은 생존을 위해 어느 정도의 공격성과 단호함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살아남기 위해 사용한 힘을 곧바로 선함과 동일시해도 될까요? 오늘 우리가 만날 탈무드 아가다는 바로 이 질문을 던집니다. 유대 전통에서는 이 이야기를 무리 교만에 다시 덮치려다 제어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랍비들은 힘과 생존, 그리고 도덕 사이에 아주 미묘한 경계선을 설명합니다. 오늘은 이 오래된 창조 이야기를 우리 사무실과 회의실, 그리고 통장 잔고의 언어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걸어갈 여정은 크게 5개의 언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언덕에서는 랍비들이 들려준 사나운 군단과 왕의 비유를 원문 그대로 만나보겠습니다. 얼핏 보면 옛날 이야기 같지만 듣다 보면 어느새 우리 조직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두 번째 언덕에서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 하는 힘의 법칙이 노자와 같은 동양 사상가들의 통찰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 현대사회과학은 왜 건강한 거리두기가 조직을 더 오래 살린다고 말하는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언덕에서는 이 텍스트 속에 숨어있는 언어의 침묵과 조직의 역학을 해체해 보겠습니다. 사실 회사 문제의 절반은 누가 힘을 가지는가보다 힘을 어떻게 다루는가에 달려있기도 합니다. 네 번째 언덕에서는 철학자 홉스와 엠모비 딕왓의 A에브 선장을 통해 힘과 통제의 문제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언덕에서는 내일 아침 출근하자마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실천 지침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오늘 강연의 주제는 힘을 갖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을 사용하되 힘에 취하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은 탈무드 아가다 북 오브 레전즈 1부 2장 29절 무리 교만에 다시 덮치려다 제어됨 이야기입니다. 먼저 원문을 보겠습니다. 랍비 시몬은 아주 흥미로운 비유를 들려줍니다. 사납고 위험한 군단을 가진 왕이 있었는데 왕은 그 군단에게 자신의 이름을 붙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군단은 필요했지만 그 잔혹함까지 왕 자신의 정체성으로 삼고 싶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랍비들은 물에 대해서도 같은 설명을 합니다. 훗날 홍수와 같은 재앙의 도구로 사용될 물에 대해서는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해석이 등장합니다. 랍비 하니나는 둘째 날에 물과 물을 나누는 분리의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분리와 단절 그리고 불화의 씨앗이 생겨났기 때문에 칭찬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랍비 타부요메는 더욱 날카롭게 말합니다. 세상을 더 낫게 만들기 위한 분리에도 칭찬이 없다면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분열에는 더더욱 칭찬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랍비들은 질서를 유지하는 힘은 인정하지만 그 힘 자체를 아름답다며 찬양하지는 않습니다. 필요와 선함은 다를 수 있다는 매우 성숙한 통찰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글자 그대로의 뜻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은 창조의 여러 단계마다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독 둘째 날에는 그 표현이 없습니다. 랍비들은 바로 이 침묵에 주목합니다. 왜 칭찬이 사라졌을까요? 랍비 시몬은 물이 훗날 사람들을 심판하는 폭력적인 도구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한편 랍비 하니나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합니다. 둘째 날에는 하나였던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뉘었습니다. 즉 분리가 일어났습니다.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작업이었지만 동시에 단절과 불화라는 성격도 함께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조직 개편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즐거운 소식은 아닙니다. 구조조정은 회사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과정 자체를 아름답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랍비들은 바로 이 미묘한 차이를 구분합니다. 힘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통제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을 곧바로 선한 것이라고 포장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통 유대 사회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윤리를 배웠습니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힘과 도덕적으로 찬양할 만한 가치까지는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날에는 칭찬이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힘이라는 도구를 대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르치는 침묵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랍비들이 들려준 왕과 군단의 비유를 조금 더 깊게 음미해 보겠습니다. 왕에게는 아주 사납고 무자비한 군단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고 적을 물리치려면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왕이 그 군단을 필요로 하면서도 그 거친 폭력성을 자신의 품격과 동일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군단은 도구이지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회의실에서 누군가의 논리를 반박해야 했던 적이 있으시죠? 때로는 거래를 거절해야 하고 조직을 위해 냉정한 평가를 내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 결정은 불편하지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사람은 쉽게 착각합니다. 냉정한 결정을 내렸다는 사실을 곧바로 자신의 우월함이나 정의로움으로 연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랍비들은 조용히 경고합니다. 필요한 힘을 사용했다고 해서 그 힘 자체가 훌륭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입니다. 창조의 과정에서도 분리와 통제가 필요했지만 그 자체를 좋았더라 라고 칭찬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거절하고 끊어내는 일을 해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취해 스스로 훈장을 달기 시작하면 위험해집니다. 권력은 사용할 수 있지만 권력이 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랍비들이 군단의 비유를 통해 남긴 가장 성숙한 통찰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의 현실을 한번 얹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매일 생존을 위해 내 안에 사나운 군단을 출동시킵니다. 직장에서는 남의 기획안의 약점을 찾고 협상에서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고 하고 한정된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 경쟁합니다. 사실 이것 자체를 무조건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현실은 생각보다 이상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랍비들 역시 생존 본능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것을 활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승리한 뒤에 생깁니다. 이를 이겨낸 뒤 역시 내가 맞았어. 나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유혹을 느껴보신 적 있으시죠? 논쟁에서 이기고 나면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너무 커지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랍비들은 바로 그 지점에서 한 걸음 물러서라고 말합니다. 냉정한 판단은 필요하지만 그 판단을 자신의 인격 전체와 동일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승리가 내일의 오만이 되지 않게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나운 군단을 이용하되 군단의 성격을 닮아가지는 마십시오. 그것이 평판을 지키고 장기적으로 신뢰를 얻는 길입니다. 랍비들의 이 차가운 통찰은 동양의 고전에서도 놀랄 만큼 비슷하게 발견됩니다. 노자는 웍도덕 경잇에서 밝음을 알면서도 어둠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높은 곳을 볼 수 있는 사람일수록 자신이 서 있는 낮은 곳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공을 경험했을수록 자신이 지나온 어려움을 기억하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한 번쯤은 내가 이 정도는 해냈지 하고 뿌듯했던 순간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오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상하게도 자랑이 적습니다. 오히려 더 조심합니다. 사마천 역시 익사겟에서 비슷한 통찰을 남깁니다. 큰일을 이루는 사람은 기세만 믿지 않고 늘 대비한다고 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자신감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랍비들의 왕과 군단 이야기와 정확히 만납니다. 군단이 강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왕은 군단의 힘에 취하지 않습니다. 노자와 사마천, 그리고 랍비들은 모두 같은 방향을 가리킵니다. 힘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힘을 정당화하거나 숭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몰락이 시작됩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칼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집어넣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오래된 통찰은 현대과학의 데이터로도 흥미롭게 확인됩니다. 경영학 연구를 보면 조직 안에는 크게 두 종류의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을 더 잘하기 위한 생산적인 긴장이고 다른 하나는 감정적인 싸움입니다. 그런데 감정적 갈등이 커질수록 팀 성과는 눈에 띄게 떨어집니다. 같은 문제를 다루더라도 사람을 공격하기 시작하면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회의가 끝난 뒤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감정만 상했던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뇌과학 역시 비슷한 결론을 내립니다. 사람이 화가 났을 때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나는 지금 불쾌하다 라고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뇌의 과잉 반응이 크게 줄어듭니다. 즉, 감정과 자신을 분리해서 바라보는 순간 통제력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은 왕이 사나운 군단과 자신을 분리하는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힘을 사용하되 그 힘에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랍비들이 말한 거리두기는 단순한 도덕 훈계가 아닙니다. 오늘날 심리학과 경영학이 반복해서 확인하는 매우 실용적인 생존 전략이기도 합니다. 진짜 통제력은 분노를 없애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분노와 자신을 구별할 수 있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언어의 차원에서 이 텍스트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수차례 보기에 좋았더라 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유독 둘째 날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랍비들은 이 침묵을 우연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의도적인 언어적 선택으로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둘째 날에는 분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였던 물이 위와 아래로 나뉘고 질서를 만들기 위해 경계가 세워졌습니다. 물론 그 작업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선언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직장에서 비슷한 상황을 만나지 않으십니까? 조직을 살리기 위해 구조를 개편하고 전략을 바꾸고 때로는 누군가에게 불편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의 모든 마찰과 희생에 참 훌륭했다는 훈장을 붙일 수는 없습니다. 랍비들은 바로 그 지점을 침묵으로 표현합니다. 성공했더라도 모든 과정이 선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침묵이 더 성숙한 태도입니다. 사람은 성과를 냈을 때 자기 행동 전체를 정당화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랍비들은 말합니다. 성과는 인정하되 그 과정에서 발생한 상처와 갈등까지 미화하지는 말라고 말입니다. 그 절제가 결국 사람을 더 신뢰받게 만듭니다. 두 번째는 이면에 숨겨진 권력의 역학입니다. 왜 하필 랍비들은 사나운 군단의 비유를 선택했을까요? 군단은 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군단의 특징은 강력하다는 점이 아니라 자기 역할만 본다는 점에 있습니다. 여러분도 회사에서 우리 팀 일만 아니면 돼, 우리 부서 실적만 지키면 돼 라는 분위기를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 순간 조직은 하나의 공동체가 아니라 여러 군단으로 쪼개집니다. 문제는 모두가 자기 영역만 지키려고 하면 결국 조직 전체가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조직은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조직입니다. 랍비들은 이 장면을 오래전부터 통찰하고 있었습니다. 힘 자체보다 더 위험한 것은 힘이 분열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각자의 이해관계만 앞세우는 순간 공동체는 약해집니다. 물을 나누는 작업 역시 필요했지만 동시에 불화와 분리의 가능성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랍비들은 경계합니다. 힘은 가지되 그것이 공동체를 쪼개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조직은 강한 사람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상생의 생태계에 대한 통찰을 품고 있습니다. 몸의 눈과 귀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결국 손해보는 것은 몸 전체입니다. 눈이 나는 귀보다 중요하다 고 주장하고 귀가 눈 없이도 살 수 있다 고 주장해도 결국 함께 무너지게 됩니다.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은 필요합니다. 더 나은 제품을 만들고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경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만 목표가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도 거래처를 너무 몰아붙이다가 관계가 끊어진 사례를 보셨을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긴 것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모두가 손해를 보는 결과가 나옵니다. 랍비들은 생태계의 원리를 이야기합니다. 내 성공이 상대의 완전한 파괴 위해서만 가능하다면 그 승리는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거래처는 내일의 협력자가 될 수 있고 오늘의 경쟁자는 미래의 파트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은 아름다운 구호가 아니라 아주 현실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상대를 무조건 이겨야 할 적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함께 시장을 유지하는 구성원으로도 봅니다. 그것이 결국 더 안정적인 성공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고전 사상의 빛에 비추어 보겠습니다. 토머스 홉스는 원리 바이어던스에서 인간 사회가 단순한 선의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욕망을 가지고 있고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힘과 규칙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매우 현실적인 통찰입니다. 여러분도 규칙 없는 회의나 기준 없는 평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홉스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힘이 필요하다는 말과 힘이 곧 정의라는 말은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통찰이 등장합니다. 그는 진정한 탁월함은 극단과 극단 사이의 균형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너무 공격적이어도 문제이고 아무 말도 못하는 무기력함도 문제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제판 위에서 내리는 냉정한 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회사를 위한 판단인지 아니면 순간적인 감정 때문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랍비들이 사나운 군단을 필요로 하면서도 칭송하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힘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정의 그 자체가 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성숙함이란 필요한 칼은 들되 그 칼을 사랑하지는 않는 태도인지도 모릅니다. 문학의 빛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허먼 멜빌의 When Moby Dick을 보면 에이에브 선장은 자신의 강렬한 복수심을 마치 위대한 사명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는 스스로를 정의의 편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독자는 점점 불안해집니다. 그가 추구하는 것이 정말 정의인지 아니면 통제되지 않는 집착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에이에브는 자신만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배 전체와 선원들까지 위험에 빠뜨립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죠? 처음에는 회사를 위해서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기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 있는 경우 말입니다. 처음에는 원칙을 지키려던 일인데
점점 상대를 이기려는 감정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랍비들이 말하는 사나운 군단의 위험도 바로 이것입니다. 힘은 처음에는 도구였는데 어느 순간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A예브가 작살을 든 것이 아니라 작살이 A예브를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은 필요합니다. 성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야근과 피로, 경쟁심과 분노를 무조건 충성심과 정의감으로 포장하기 시작하면 위험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브레이크입니다. 가속 페달보다 어려운 것이 브레이크를 밟는 능력입니다. 랍비들과 멜빌은 같은 곳을 가리킵니다. 힘을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힘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순간 사람은 자신이 만든 괴물에게 잡아먹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논의를 종합해보겠습니다. 탈무드의 이 짧은 이야기는 세상이 생각보다 부드러운 곳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살아가다 보면 결정해야 하고, 거절해야 하고, 분리해야 하고, 때로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조직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랍비들은 아주 중요한 선을 하나 긋습니다. 그것은 힘을 사용하는 것과 힘을 찬양하는 것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창조를 위해 분리가 필요했지만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 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일과 아름다운 일은 같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생존을 위해 힘을 사용하는 것은 현실의 일부라는 점입니다. 둘째, 그 힘에 도덕적 훈장을 달고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시작하는 순간 위험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과 지혜입니다. 지식은 무엇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지 냉정하게 보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지혜는 그 힘을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거기에 중독되지 않는 능력입니다. 결국 성숙한 사람은 칼을 들 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들고도 칼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랍비들은 바로 그 균형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에 여러분의 책상 위에 올려둘 5가지 실천 지침을 나누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첫째, 내면의 지침입니다. 화가 나거나 공격적인 마음이 올라올 때 그것을 곧바로 나 자신과 동일시하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화가 났다 라고 관찰하십시오. 감정은 사실이지 정체성이 아닙니다. 둘째, 행동의 지침입니다. 갈등이 생겼을 때 감정을 앞세우기보다 원칙과 구조를 먼저 점검하십시오. 사람을 공격하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사용하십시오. 셋째, 인간관계의 지침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부서, 다른 분야 사람들과 연결고리를 만드십시오. 강한 유대보다 약한 유대가 더 큰 기회를 가져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가족관계의 지침입니다. 회사에서 사용했던 경쟁의 언어와 전투 모드를 집까지 가져오지 마십시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오늘 휘둘렀던 칼은 칼집에 넣어야 합니다. 가족은 경쟁자가 아니라 함께 쉬어가는 공동체입니다. 다섯째, 경제관계의 지침입니다. 당장의 이익 때문에 사람을 몰아붙이지 마십시오. 단기적인 승리는 얻을 수 있을지 몰라도 신뢰라는 장기 자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려면 어느 정도의 강함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가장 날카로운 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칼을 언제 뽑고 언제 거둘지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배우고 다듬은 그 냉정한 균형 감각이 내일의 여러분을 더 오래 살아남게 해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